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사이버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버 상담은 역시 별표 하나 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시험에 조금 그래도 제법 나오긴 해요. 제법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체크를 하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역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 뭡니까? 뭐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사이버 상담 뭡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이버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사이버 상담은요. 최근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바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터 IT와 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상담이 사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건 그냥 가볍게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사이버 상담의 특징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도 역시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입니다. 그쵸? 뭡니까? 말 그대로 직접 서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컴퓨터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 상담은 사실 방문해서 서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매개로 만난다. 두 번째,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언제든지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상담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자, 4번, 5번 체크할게요. 우리 사이버 상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은 주로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이 문자를 통해 상담자에게 전달되고요. 내담자에게 보내는 상담자의 배려, 경청, 이해, 설명 등도 모두 다 문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서면 형태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단 체크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사실 사이버 상담의 가장 큰 어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젠더가 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에서 내담자의 진짜 성, 젠더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 상담에 좀 그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사실 알게 모르게 이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나의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어떻습니까? 저 밑에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딥니까? 댓글 아닙니까? 댓글. 그렇죠? 여러분 그 댓글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정말 어찌 보면 좀 심할 때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을 정도의 댓글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소위 우리 그런 말 하지 막 패드립이라고 하죠. 맞죠? 와, 이걸 정말 면전에 대고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실 그 익명성을 좀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댓글을 달 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담자가 좀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익명성은. 하지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잘 나왔던 거는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과 익명성이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사이버 상담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다. 그냥 보면 되고요. 자, 요거 사이버 상담의 효과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사이버 상담의 효과는요, 풍부하고 용이한 정보 획득입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면대면 상담에서는 그 사람의 뭡니까? 깊은 속내를 좀 털어놓기가 힘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마음을 터놓고 좀 적극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에 임하니까 아무래도 좀 정보 획득이 용이한 그런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네요. 그쵸? 두 번째, 역시 줄을 끊지 않을게 1번은요. 요겁니다. 별표 하나 치죠. 2번. 신속한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익명성은 이 상담자가 상담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담자가 뭡니까? 상담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상담에 굉장히 뭐다? 적극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감정의 정화 기능이 있다. 카타르시스인데 뭐 이건 익명적 특성 때문에 상대방이 주위의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보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오케이. 요거 중요하죠. 4번.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 어찌 보면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자, 4번도 별표 칠게요.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익명으로 문자를 통해서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에서 만나는 내담자보다 상담 과정에서 더 많은 통제력과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상담은 뭡니까? 오케이, 상당히 참여의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가볍게 봅시다. 됐네요. 사이버 상담은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사이버 상담은 약간 정형화된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잘 나왔던 것들 위주로 일단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일단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이버 상담은 조금 더 거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 크게 쳐야죠. 윌리엄슨의 분류 직업 이거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별표 크게. 자, 여러분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업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그 형태를 문제가 있는 내담자 형태를 유형을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걸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윌리엄스는 무불 어흥 이렇게 무불 어흥 사자가 어흥하듯이 물불 가리지 않고 어흥한다. 무불 어흥 무슨 말입니까? 윌리엄스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첫 번째 직업 진로 혹은 무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담자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내가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선택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것. 사실 무선택, 말 그대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예 모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선택입니다. 무선택, 무선택.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이란 건 뭐냐면요. 자,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잘한 건지에 대한 뭡니까? 확신이 부족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직업을 선택하긴 했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할 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직업 선택에 대한 내가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두 번째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뭡니까? 불확실한 선택. 그래서 무불. 오케이?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됐습니까? 그다음. 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봅시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되어 있죠. 요거 말고 밑에 거 먼저 보자. 무불어흥이라서 그래서 이게 무불어흥이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4번부터 먼저 볼게요.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따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 이걸 다른 말로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암기는 그냥 무불어흥을 해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게 모순이죠. 흥. 이래서 무불어흥. 됐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흥미를 느끼는 직업은 뭡니까? 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되는 직업은 흥미를 못 느끼는 거. 이런 게 뭡니까? 오케이. 바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윌리엄스는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문제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게 뭡니까? 무불어흥. 무불어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불어흥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어. 이거 하나 체크하고 불표 크게 쳐야 되죠. 그 다음 역시 별표 쳐야 됩니다. 보딘의 분류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역시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구체화시킨 에드워드 보딘은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의존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 직업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는 거죠. 좀 엄마가 선택해주면 안 돼? 이런 거죠. 선생님이 선택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존성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부족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뭔가 상대방한테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의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정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의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직업 선택을 잘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고등학생들이. 왜냐? 그들은 사실 고등학생은 되게 주체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직업 교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직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적성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매칭시켜야 될지를 그걸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좀 남들한테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들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정보 부족. 그다음 세 번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아 갈등이라고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뭡니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가 그 역할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그게 상호 충돌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역할 갈등 같은 건데 뭐냐?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과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적 갈등, 충돌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그렇죠. 문제가 바로 내적 갈등 혹은 자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는 선택의 불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선택을 한다 그래도 타인들의 어떤 기대가 거기 타인들의 기대에 내가 그 선택이 충족되지 못할까 봐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불안이에요. 볼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다를 경우 진로 선택에서 불안과 갈등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다를 경우 불안과 갈등을 심하게 느끼죠.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뭘 자꾸 강요합니까? 그렇죠. 뭐 판사가 되라, 의사 되라 이런 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긴 하나 그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불안 갈등. 오케이. 그게 뭡니까? 선택의 불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없어요. 뭡니까? 이 사람은 진로 선택을 잘했어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뭡니까? 그렇죠. 내가 이게 맞는지를 그냥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없음, 확신의 결여라고 합니다. 볼게요. 내담자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을 하고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담자 적성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아주 적합한 선택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때 상담을 원하는 경우다. 그때는 뭡니까? 그냥 우쭈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였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타인들로부터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역시 보딘의 요 5가지 유형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암기 하나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크라이티스 분류도 역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라이티스는 이렇게 합니다. 크라이티스는 내담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총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응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성, 세 번째 현실성이 되는데요.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총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크라이티스는 다 볼게요. 적응성. 자, 적응성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적응형과 부적응형인데요. 뭡니까? 적응형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것. 부적응형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렇죠? 쉬워요. 오케이. 이것도 별표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 결정성은 뭡니까?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 요거 실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뭡니까? 다재다능형은 뭡니까? 이거예요. 재능과 재능이 많아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형인데 거의 대부분 키워드가 재능이 많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잘나도 문제죠. 그래요. 그 다음 우유부단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유부단한 거죠. 뭡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우유부단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현실성. 요건 봅시다. 비현실성은 뭡니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사실 본인의 정확한 객관적 판단이 좀 돼야 되는데 본인의 실질적인 어떤 능력과 적성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자꾸 이상적인 걸 뭐 찾는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따뜻한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좀 혹은 약간 정에 좀 약한 이런 약간 그 성향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냉철하면서 차가운 어떤 그런 적성이 요구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 증권가로 들어간다? 힘들 겁니다. 은행가로 들어간다? 금융권이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 그렇죠.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비현실형.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강압형. 적성 때문에 직업을 선택을 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제가 아는 친구놈 하나가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빤하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의대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높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기는 좀 그래서 의대를 간 거죠. 근데 막상 의대를 갔더니 어떻냐? 너무 안 맞는 거야. 본인 적성이랑. 피를 보는데 기절할 것 같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시체 보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딱 뭡니까? 그게 강화평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결국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전문의까지는 땄는데 결국은 의사를 안 해요. 지금 뭐 하냐면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아한 비슷한 일이긴 한데 결국은 다른 일을 해요. 네, 그런 거. 네. 그게 강화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불충족형은 뭡니까? 흥미와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딩을 되게 좋아한다. 내가 코딩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 쪽에 만족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친구가 코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친구는 사실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냐면 좀 기업의 전산직렬 이런 쪽으로 좀 취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좋은 능력과 그 자신이 좋아하고 능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흥미와 어찌 보면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의 능력도 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 어떤 코딩하는 작업 이런 쪽으로 갔다라면 그런 게 뭡니까? 그게 불충족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크라이티스 요거 세 가지, 크라이티스의 요 세 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적응성과 그 다음에 결정성과 마지막 현실성 요 세 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7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직업 상담의 워밍업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